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철학을 배워봅시다. 파트 중에서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정신분석학자다라고 하면은 크게 봐서 세 명이 유명하죠. 일단 첫 번째 프로이드, 다음 두 번째 칼 융, 세 번째는 아들러,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했었던 락강, 그리고 한 사람 또 저 사람도 유명한데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좀 슬쩍 말하다가 말았는데 저 사람 이름 뭐냐,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되게 많아요. 이 책에 보면은 이쪽 편이 전부 다 정신분석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칼 융의 책을 보게 되면 그 신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특히 그 칼 융 책 중에서 유명한 건 뭐가 있냐면 저게 좀 유명해요. 으쌰, 이거. 이 제목이 이제 인간과 상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게 제일 잘 팔리죠. 두께는 한 이 정도 되고요. 이따 발해가지고 잘 보이진 않아요. 자, 아무튼 인간과 상징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그럼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 와, 죄다 무슨 상징 이야기가 엄청 들어가 있어. 말 그대로 진짜. 그리고 신화 이야기도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면 이제 오해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칼 융은 정신분석학자가 아니라 신화학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기가 되게 쉽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신화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 데는 나름의 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저 책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왜 저렇게 쓰였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한번 하나하나 보자고 한다면, 일단은 정신분석 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그 신경증 환자들 위주로 해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증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때에 많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신경증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구나. 요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뭐 약맥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 그리고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시켜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치료가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 상징이나 뭐 저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지?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먼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신경증에 빠지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 사람이 살고 있을 당시에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왜 이렇게 현대 문명은,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자기 관점에서 문명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 버렸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되고, 그 이유로 이 사람은 너무 자의식이 과잉이고 진보에 대한 맹신이 너무 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다시금 말하지만, 자, 근대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천국을 한번 펼쳐보겠다라는 그 생각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맥락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그 이외의 것들은 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죠.
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지나친 이성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떤 부분을 계속 무시하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사람은 그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림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꾸 이성만 중시하다 보니 이 그림자의 실체를 잊게 되었고, 또 더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부분을 알지 못한 채로 그것에 휘둘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보통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애써 무시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있는 채로 이성이 놓쳐버린 이 그림자 때문에 휘둘리고 그렇게 미쳐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이 독일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림자가 있는 거고, 그 그림자의 어떤 근원성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 모두가 잡아먹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칼 융은 그 당시에 발견한 이 독일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림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보탄의 성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어디였지? 보탄의 성질. 보탄이 뭐냐면 그 독일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이에요, 이거. 그 게르만인들이 제일 숭배했던 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디오니소스랑 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죽음, 뭐 도취, 황홀경, 비합리성 이런 거, 전쟁, 뭐 승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 이 양반은 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특징을 많이 드러내요. 그런데 이 보탄적인 특징은 우리의 내면에 항상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이제 보탄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보통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디오니소스적인 거라고 보셔도 돼요. 핵심은 이거야. 이성과 합리성에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경우에는 비극의 탄생에서 보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아폴론적인 것은 이제 이성과 합리적인 것, 그러니까 아폴론 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디오니소스적인 거는 비합리적인 거, 비이성적인 거, 막 술 먹고 뭐 이상한 거, 뭐 황홀경 이런 거 좋아하고 막 도취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건데,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들 또는 이 보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무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언젠가 한 번씩 망가지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람이 좀 빡치거나 하면 약간 좀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안 그런가? 수틀리면 막 때려 부수기도 하고 그렇잖아. 인간이 다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미친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런 비이성적인 놈, 뭐 그렇게 마치는 뭐 그런 거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다 있다고. 가끔씩 때려 부수고 싶다고, 가끔씩 막 불 지르고 싶고, 마음이 막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자꾸 그런 거를 갖다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억압되고 억눌리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들이 훅 하고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걸 보고 보탄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자꾸 억압되다가 어느 날 이게 확 튀어나오게 되었으니, 그게 이제 나치의 어떤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보게 되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 사람이 질서원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자기 삶이 너무 불안하고 하니까 뭔가 좀 안정되고 뭔가 좀 질서를 바라는 그러한 어떤 원형적인 것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허무주의가 좀 심해지고 좀 가치 붕괴가 되게 심해지는 뭐 그런 때 이 질서 원형이,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질서 원형이 이게 위로 쓱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 원형이라고 하는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말하고 원형이라고 하는 거.
이 원형이라고 하는 말이 그 칼융의 정신 분석을 정말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거든요.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제 그거를 또 분석을 하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 사람의 정신 분석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형이 무엇이며 인간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칼륨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자, 이게 정신이라고 한다면 여기 의식이 있고 여기에 무의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 무의식이고 여기는 집단 무의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항상 판사를 할 때마다 삐딱하게 하게 되는구만. 자, 의식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게 내 의식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또 자아가 있어야만이 내 무의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뭐 자아가 없는 인간한테 뭔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의식이 없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상한 거 해가지고 의식을 잃었어. 병원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무의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자아가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다음에 또 내 내면을 바라볼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 또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 규범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뭐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어떤 인격이나 뭐 인간성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아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 강해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자아가 원활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 규범을 갖다가 다양하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가면을 하나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면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소나라고 얘기해요. 저럴 데가 없네. 어디다 적어야 돼? 페르소나. 보통은 이제 외적 인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외적 인격. 페르소나가 뭔 뜻이냐면은 라틴어로 가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인간의 자아는 이 문명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특정한 가면을 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그 위치에 맞는 행동,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은 선생답게, 뭐 학생은 뭐 학생답게, 이런 것들 있잖아. 부모는 부모답게, 이런 거.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는 행동 유형을 갖다가, 사회 규범으로 이제 강요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 유형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쓰게 되면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 맞는 가면을 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은 그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자아라고 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개인적 무의식이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의식과 좀 가까운 부분에 있는 무의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중에서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림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림자. 이거는 자아랑은 좀 대치되는 것이고 자아의 어떤 어두운 면. 그래서 그림자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빛을 받고 있는 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빛을 받고 있고 또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면 쓰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빛이 너무 어두우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빛이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빛으로 비출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써가지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것들을 보고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좀 어둡고 좀 부정적인 자아와 좀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아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의식에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자아가 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나는 어떤 인간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하나하나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고 자기 실현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실현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게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만나는 게 그림자야.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또라이 같은 부분,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그림자를 갖다가 의식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내 안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의식화하게 되면은 이 자아는 넓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개인적 무의식을 내가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원이 어떻게 된다? 더 좁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의식, 이 자아의 영역은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어떤 게 있는가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의식화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완화되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잖아. 별별 또라이가 다 있다. 나도 또라이고 여러분도 또라이야. 우리 모두는 다 또라이야. 왜냐면은 내면에 그림자가 있거든. 화가 나고 수틀리고 빡치고 하면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도대체 어떤 그림자가 있기에 내가 그런 짓거리를 하는가? 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막연하게 또라이 짓 할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이런 똘끼가 있구나. 내 안에는 이런 미친놈이 있구나. 그거야. 그렇죠. 우리 준하님도 마음속에 얼마나 또라이가 많아요. 그죠? 나도 진짜 많다? 우린 다 그래. 그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는 거예요.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영화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네 안에 있는 그림자 중에서 제일 독한 새끼를 하나 본 거야. 자, 그런데 그걸 냅두게 되면은 자꾸 그런 건 없다. 이 세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그 그림자에게 휘둘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 내 안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 자아를 받아들이고,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이걸 의식화하게 되면은 내 자아가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얘기를 해줘. 당신한테 이런 그림자가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아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의 자아 의식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는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안에 있는 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단 무의식이라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 뭘까요, 저게? 나 순간적으로 나 지금 온라인 수업하는 줄 알았어. 나 순간적으로 어떻게 또 질문을 하고 앉아있냐.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무엇이냐면은 저 안에 원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전에 내가 원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 질서 원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원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 집단 무의식 안에는 원형이 들어있고 저거는 나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서 오는 어떤 좀 지극히 좀 개별적이고 또 나만의 것인 또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내 그림자와 여러분의 그림자는 기본적으로는 달라.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어떤 공통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원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럼 원형이 뭐냐? 원형이 뭘까요,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있기는 있으되 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 그러면서 뭐 전우주적인 것이고 그러면서 이 원형은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이 원형은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주체성을 재확립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거대한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구나.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많다고 얘기해요. 이런 원형, 저런 원형. 그래서 그 원형 앞에다가 이제 땡땡 원형, 땡땡 원형, 땡땡 원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원형들이 인간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의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라이 짓을 하는 이유는 그림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땡땡 원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한다. 그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이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 원형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일생을 놓고 뭘 했겠어요? 그 원형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 인간과 상징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 이 안에는 원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맥락을 모르고 보게 되면 이거는 좀 답도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 뭐 산으로 간다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발견한 원형 중에서 정말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마가 있고 아니무스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니마와 아니무스. 뭘까요, 이게? 아니마는 이거예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성향. 아니무스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남성적인 성향.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수천 년 동안 같이 생활해 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내면에 그러한 원형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칼 융이 요 이야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또 이게 그 페미니즘 쪽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남성적인 또는 여성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좀 억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발현되지 말라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약간 조금 다시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원형이라고 하는 건데 나왔죠. 자, 집단 무의식에는 원형이 있다. 그리고 저 원형은 다양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그게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원형에도 원형 자체가 있고 또 원형 재현이라는 게 있어요. 참나. 자, 원형 자체가 있고 원형의 재현이 있다. 원형은 자체는 무엇이냐면 그 칸트가 말하는 그 물 자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칸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자고 한다면 또 얘기해야 되나 칸트 이야기를?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또 간단하게 얘기하긴 해야겠네.
물 자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어떤 사물의 어떤 본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물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눈이 이 물병을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그냥 흘렁흘렁하고 투명한 어떤 액체 같은 게 보인다는 거야, 그렇죠? 내 눈이 보고 있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데 이 물은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이것이 이 물의 본질을 지칭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 물의 본질은 무엇이냐? 요즘은 알잖아. H2O라고 하는 거. 그죠? 수소 2개와 산소 1개. 하지만 그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물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저희 존재는 하고 있는 그 사물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물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원형 자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물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라고 하는 단어에서 물을 빼고 원형을 넣은 거예요. 원래 물 자체는요, 요즘은 사물 자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물 그 자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물을 빼고 원형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원형 그 자체, 본질 그 자체.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 안에 있기는 한데 알 수는 없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형 그 자체는 경험할 수도 없고 내가 의식적으로 알 수도 없어요. 내 자아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있기는 있는데 내 안에 알 수는 없어. 그게 뭔지는. 그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느냐? 원형이 재현되면은 그러면은 그걸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게 대적으로 올라오면 안 되고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은 인식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보고 원형의 재현이라고 하게 되죠. 뭔 말이야? 그게 인식 가능하게 바뀐 게 뭔데요? 그게 상징이야, 상징. 그래가지고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는 우리가 아예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좀 변형돼 가지고 어떤 이미지나 뭐 상징이나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로 바뀌어 가지고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절 같은 데 가봐요. 뭐 오만 가지 그림 다 있잖아. 그지? 뭐 그런 것들. 뭐 교회 가봐. 뭐 다양한 또 상징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상징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원형의 재현으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지나 상징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병리적 징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가 있을까? 간단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친 독일인들 이런 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친 놈들 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런 좀 사회적인 어떤 병리적 징후로 또라이들이 되게 많아. 약간 좀 종교적 광신, 이상한 믿음, 지 인생 말아먹어도 그냥 그저 뭐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별의별 꼬라지 다 있다니까. 이런 어떤 사회 내의 병리적 징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원형이 드러나는 순간 원형의 재현이라고 보게 돼요. 간단하지? 하지만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다? 상징이라고 하는 거지. 한 번 더 이 책이 바로 그 상징을 연구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과 상징이라고 하는 저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좋아. 그러면은 이제 이 상징은 항상 원형 그 자체에다가 근거를 두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징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화에서 주로 많이 드러나요. 신화. 뭐 예를 들면 어둠을 상징하는 용이 있고 빛을 상징하는 영웅이 있고 이렇게 쥐어 뜯고 싸운다라고 하면은 이 용과 영웅과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게 상징화되어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원형을 갖다가 슬쩍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말하지만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물을 암만 들여다본다고 해도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를 볼 수 있는 인간은 없어. 그지? 절대 못 봐. 왜냐면은 그게 물 자체니까. 하지만은 이해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막연하게나마.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서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가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좀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는 어떤 상징을 보게 되면은 그거를 막 이해하려고 설명하려고 막 애쓰게 되지만은 항상 잔여가 남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잔여. 이 뭔 말이냐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여의가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여의란 말을 잘 쓰질 않으니까 이게 종교학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여의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종교인이 있어. 난 종교인이 아니니까 몰라. 아니, 종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어느 기독교인이 있어. 아주 독실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갔어. 십자가를 봤지.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가 자기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갖다가 나한테 막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온갖 언어적인 묘사, 비유,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떤 성스러움을 갖다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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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남게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를 갖다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완벽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는 거, 남아있는 의미, 그걸 보고 여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이런 말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징을 봐도 그걸 느낀다고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또 그렇잖아. 어느 절에 갔어. 국보급 절이야. 가보니까 막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봤어. 그러니까 그 그림에 적혀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갖다가 막 열심히 설명을 해요.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건 이런 거로. 근데 백날 설명해봤자 설명이 안 되는 남아있는 게 무언가가 있다니까. 뭔가 좀 가슴을 울린다고 해야 될까?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건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더 여의라고 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항상 남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징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상징을 갖다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 인간의 마음의 구조는 첫 번째, 자아가 있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개인적 무의식이 있더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림자가 있다. 그러니까 자아는 이렇게 빛이 받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림자는 요 뒤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닿을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자아와 반대되는, 좀 대치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대부분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자아가 애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 그림자를 갖다가 의식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또라이인 이유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림자의 영역은 줄어들고 자아 의식의 영역은 넓어진다. 그러면 인간이 이제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의식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집단 무의식이다. 이거는 의식화가 되는 게 아니다. 근데 하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그러니까 원형들 중에서 하나는 있긴 해. 좀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집단 무의식은 의식화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집단 의식은 뭐가 있는데 원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원형이 뭔데?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원형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벌써 까먹었다. 그래, 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면서 우주적인 것이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서 나의 어떤 주체성을 확립시켜줄 수 있는 것이면서, 또 이것은 내 행위의 어떤 조건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5만 개들이 다 있다. 그래서 땡땡 원형, 땡땡 원형, 땡땡 원형, 별의별 게 다 있다. 그 대표적으로 한번 3개만 얘기해보자고 한다면은 질서 원형, 아니마 원형, 아니무스 원형, 이렇게 5만 가지 원형들이 다 있게 되고, 이 수많은 원형들의 모임을 보고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원형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형은 칸트의 물 자체와 딱 대응해가지고 원형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바로 직관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원형이 재현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이 원형을 좀 변화된 형태로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다. 이미지, 뭔가 상징 이런 거, 또는
그 사회 내의 어떤 병리적인 형태, 사람들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원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야기 좋은 거는 바로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상징을 잘 연구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원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상징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원형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봐봐, 한 번 더 설명해 볼게. 자, 물이 보이죠? 이 물의 본질은 뭐라고? H2O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 그 시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의 본질이 H2O인 거는 몰라. 자, 모르는 이 사람이 이제 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은 투명하고요. 이렇게 흐물흐물하고요. 어디에 넣든지 간에 이 통에 맞는 모양으로 변화하고요.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결국 설명할 수 없는 잔여가 남는다. 그게 바로 뭐다? 수소, 산소만큼은 설명할 수 없지 않는가. 그게 바로 무엇이다? 여이라고 하는 거다. 하지만 이건 약간 좀 이제 신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징이 남기게 되는 여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수소 2개, 산소 1개 이런 의미를 넘어가지고 어떤 뭐 경건함, 어떤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알겠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집단 무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자, 다음 두 번째로, 그럼 두 번째는 아니지. 자, 다음으로. 그럼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이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의 원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어떤 창조성의 가능성, 그러니까 창조적인 것의 가능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 이 무의식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인간의 자아와 이 의식이 너무 이성과 합리성을 추종하다 보면은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좀 무시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이 무의식이 얘가 너무 자아가 너무 자기를 무시하게 되면은 무의식이 저기요 똑똑똑 해가지고 자아를 건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자꾸 무시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넌 살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좀 바라봐줘야 돼. 네 안에는 나는 이런 그림자가 있고 내 안에는 이런 원형이 있어. 네가 이거를 무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저기요 의식씨 자아씨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얘기해요. 무의식이 자기 스스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의식의 보상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상작용. 이런 거야. 그래서 무의식은 우리네 어떤 정신이 너무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네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존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보다가 나이가 꼭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살아왔어. 오로지 이성과 합리성을 맹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아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자아 의식만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뭘 느꼈느냐? 삶이 너무 허무한 거야. 그 사람 은근 많거든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너무 허무한 거야, 자기 인생이. 갑자기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식의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때 실존적 위기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신경증이 오기가 쉬워요. 그때 칼융이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한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때 무의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기요 하면서 건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당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가 보상 작용을 해주겠다. 말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네가 왜 이렇게 삶이 무의미한지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당신이 무시하고 있었던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원형, 그런 것들이 당신의 어떤 삶의 균형을 잡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무의식이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무의식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신의 목소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인가? 아니고요. 원형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힘을 갖다가 신이라고 하는 식으로 좀 상징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고, 또 융은 인간 인격은 또 두 가지로 나뉜다. 외적 인격이 있고 내적 인격이 있는데, 외적 인격은 페르소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가면, 자아가 쓰고 있는 거. 내적 인격 같은 경우에는 뭐 원형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뭐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내적 인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볼까? 자, 좋아. 모든 원형을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은, 하나는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아와 자기를 구분해요. 그러면, 아니야, 다 지우고. 자아는 뭐냐면 에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셀프라고 하죠. 그래서 왜 이상적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아이들 셀프라고 하죠. 그죠? 이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자아와 자기는 구분돼요. 그럼 자아는 에고는 뭐라고 한 번 더? 그냥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요 의식. 요게 이제 자아가 있는 상태이고. 그죠? 그러니까 의식의 전체로서 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을 중심에 놓은 채로 자기 자아를 갖다가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죠. 그럼 자기는 뭔데? 전체 정신 중에서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가장 내밀한 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원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우리 안에, 집단 무의식 안에. 이것도 뭐다? 원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 참 재밌어. 아까 전에는 원형은 의식화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 인간의 자아가 원형은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원형은 의식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 원형은 의식화하게 돼가지고 자아와 자기를 통합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과정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실현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단한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아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멍 때리고 살고 있었지. 난 뭐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뭐 사람들 다 뭐 나 뭐 좋아하는 줄 알았고, 뭐 그런 줄 알았지.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아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 거는 어떤 가면을 쓴 거구나. 아,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적 인격은 페르소나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겉으로 보이는 거는 페르소나에 불과한 것이고, 그건 가면이거든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아가 그때 이제 자기 의문을 가지고, 자기한테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게 정말 내가 맞나?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정말 내가 맞나? 항상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게 내가 맞나? 다 내가 아니야. 전부 다 뭐에 불과하다? 페르소나에 불과한 거예요, 전부 다. 그 페르소나도 얼마나 많아?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나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 이때 자아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열심히 살아왔던 어떤 아저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돈도 열심히 벌어왔고, 뭐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집에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이 허망한 거야. 왠지 알아요? 왜냐면은 어느 것도 어떤 모습도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좋은 아빠가 되려고 했던 그 모습 진짜 자기 자신인가? 아니라는 거지. 뭐다? 좋은 아빠 페르소나.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 그것 또한 뭐다? 페르소나. 후배들한테 좋은 선배가 되고 싶은 모습? 그것 또한 뭐라고? 그것도 페르소나.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러면은 사람이 겁나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와 나는 진짜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멘붕이 온다고요. 인간이. 이, 여러분도 그런 멘붕을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인간은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를 알려고 하는 거죠. 자아가 아니라 진짜 자기, 셀프를 알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아는 자기를 의식화하고 자기를 만나려고 해요. 그걸 보고 자기 실현 과정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기 실현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페르소나의 실체를 알게 되고 좀 더 내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림자를 알게 되고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의식화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그림자를 알고 보니까 내가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내 그림자를 보니까 사실 나는 가끔씩은 이제 또 딴 것도 하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게 어쩌면 진짜 나의 모습의 일부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페르소나가 아니라 내 그림자가 얘기하는 무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의식의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삶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내 내면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어느 한 부분을 다시 실현화하려고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이런 현상을 좀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모범생들이 많이 그러죠. 모범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사회가 제시하는 페르소나를 정말 잘 쓰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상장 같은 거야, 모범생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뒤에 가면은 당신이 멘붕을 일으키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칼 융이 말하기를 바로 그러한 부분이 플라톤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디오니소스적인 거, 잘 몰랐던 부분, 이런 원형이라고 하는 거를 좀 다시 이해하고 복권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 실현 과정은 그러한 것들을 복권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되는 이 자기 원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신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우주적이면서 미지한 거대한 힘. 하지만 또 실체를 잘 알 수는 없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원형은 주로 어떻게 상징으로 드러나냐? 뭐 신의 석상이나 뭐 불교에서는 뭐 만다라상이나 뭐 빛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뭐다? 자기 실현 과정. 알겠죠? 자기 원형을 의식화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간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한 형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바로 칼 융의 정신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이제 이 칼 융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그림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좀 가족 관계에다가 빗대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고통을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좀 어떤 내 안에 있는 원형이나 이런 것들, 그림자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이 자기 실현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뭐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나.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칼 융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